전에는 코인 하나만 보더라도 시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던 반면에 현재의 상황은 거시 경제와 같이 혼합해서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쪽만 정해놓고 깔끔하게 본다면 참 편리하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거시 경제 영역과 코인의 영역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봐야 할 것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곧 있을 7월 26일부터 27일 진행되는 FOMC에서 연준에서 얼마만큼의 금리 인상을 할지를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유력한 금리 인상 퍼센트로는 0.75%, 즉 75bp가 되겠는데요. 이 75bp를 인상하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1월, 12월에 있을 FOMC에서 과연 이 금리 인상 폭을 동일하게 계속 가줄지 아니면 더 세게 나갈지 아니면 더 약하게 갈지 그 부분을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나서 파월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모두가 또 집중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후에 나올 회의록에서 연준에서 어떻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금리 인상 폭이 언제쯤 정점을 찍을 것인가를 다들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금리 인상 폭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은 이 자산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 조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유동성이고 둘째는 비트코인 고유가 가지고 있는 반감기 즉 희소성입니다. 이 두 번째는 어차피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내려놓고요. 현재 지금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유동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가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지금 봐야 할 것, 코인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과의 움직임 매우 지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 넷플릭스, 테슬라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대표되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그리고 메타, 그리고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또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를 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FOMC가 모두 지금 겹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상당히 중요한 한 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11월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역사적 주식 가격의 패턴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선거 이 부분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체크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지금 싸움에 놓여 있는데요. 일단 지난 월요일 오전 9시에 양봉 마감을 하였고 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한 채 여기에 살짝 걸쳐져서 마무리 지어졌고요. 현재까지는 이 200주 이동평균선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직 7월 한 주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200주 이동평균선, 이 초록색 선이요. 이 선을 지금 넘어주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지금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상승장을 어떻게 하면 기대할 수 있을까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POS 병합이 오는 9월 19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9월 19일이 목표라고 하는 거고요. 여태까지 소식을 보셨다시피 지금 일자가 자꾸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이 만약에 안 됐다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충분히 이 마감 기한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POS 병합, 머지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시간 문제이고요. 이 머지 업그레이드가 상승장을 주도하나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POW 프로토콜에서 POS로의 전환 일정이 예고되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다들 모두가 집중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에게 있어서 이 업그레이드 자체는요. 머지 업그레이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은 사실 먼니다. 다만 이 머지 업그레이드가 POS와 POW를 병합을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병합에서 멈추면 안 되고 속도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서지, 벌지, 펄지, 스플러지 등 아직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초당 처리 건수도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탈리 부테린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좋은 체인이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기에 집중되어 있던 채굴자들이 갈 곳이
별로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따라서 이더리움을 캐던 그 기계를 가지고 다른 코인을 이제 채굴을 해야 될 텐데 그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텐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연설에서는 POW 작업 증명을 좋아하는 사용자들은 완전 괜찮은 체인인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마이그레이션 즉 이주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 에버그린 채널에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기존의 이더리움이 여기 원래 있었는데요. 다오 해킹 사건으로 하드포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더리움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나간 곳이 바로 현재의 이더리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떨어져 나갔고 그것이 변화하여 나간 체인이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원래의 오리지널 이더리움은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썸이 비트코인 올 하반기 바닥 다질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에 대한 기사 같이 한번 봤는데요. 연말로 갈수록 미국 금리 인상의 종료 기대감, 그리고 경기 위축, 코로나 재확산의 통화 완화, 그리고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티크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또 정보를 넣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경기 둔화입니다. 시티그룹 이코노미 서프라이스 인덱스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경제 데이터가 추정치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점수입니다. 현재는 경제 데이터가 추정치를 하회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경기 둔화 시그널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지금 봐야 됩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3월 고점에서 35%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약 40%, 니켈은 55%, 철강은 50% 이상, 그리고 목재는 60%, 오일은 20% 이상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입니다. 3월 11일 기점으로 하여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모습,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 작년 9월 10일과 그리고 최근 이 3월을 기점으로 하여서 지금 내려온 모습, 그리고 니켈 3월 11일 기점으로 하여서 내려온 모습,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화된 거죠.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보셨다시피 고점에서 크게 후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의 하락인데요. 지금 이 빨간색 원을 보신다면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아래로 심하게 내려오고 바닥을 쳤을 때, 그리고 그 기점으로 해서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현재의 포인트,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겠지만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의 숫자를 보더라도 역대급으로 지금 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단기 금리차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거 2가지입니다. 자, 빨간색 선은 10년물과 3개월의 차이, 그리고 파란색 선은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입니다. 자, 우선 파란색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선이 음의 영역으로 갔을 때, 그렇게 먼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아주 짧게 지나갔는데요. 자, 그리고 10년물과 3개월의 차이, 빨간색 선을 지금 보신다면 아직은 지금 음의 영역으로 오진 않았는데 이제 그 시간 문제라고 지금 다들 전망을 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이전에 이제 코로나 패턴에 이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는 것이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이전의 역사적인 패턴보다는 좀 더 빨리 오고 그리고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경기 침체를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가? 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연준에서 그렇게 아주 폭발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폭을 낮추던지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시 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돈이 다시 풀리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상승을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테슬라의 그 기업 실적 발표에서 모두가 지금 봤던 부분이 이 비트코인 보유 부분에 75%를 매도했다.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현금화했다가 이제 큰 포인트가 될 텐데요. 좋게 생각한다면은 다음에 다시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면 매도하지 않았겠죠. 근데 비트코인을 지금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했다는 것은 일단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먼저 현금 확보를 시켜놓고 그 다음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지 않는가, 이런 추측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팬데믹 이전의 경제 성장은 이미 부진했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풀렸던 것밖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2019년 하반기에 연준은 3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미 2019년 상반기에 연준에서 긴축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당시부터
비트코인에 있어서도 약간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9년 후반에 많은 긴장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미국 무역 전쟁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높은 국가 부채 비율 계속 나왔었죠. 사실 코인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거 무슨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 미국 부채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코인 투자의 당위성들을 모두 다 인식을 하셨었죠. 그리고 중국 부동산의 위기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에너지 위기, 식량 부족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여지는 위기는 이미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좀 젊죠. 그렇게 젊은 미국에서도 2019년 생산 가능 인구 15에서 64세가 처음으로 감소했던 그런 또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미 조금 꺾임세가 그런 조짐이 보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가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소식 중국 소식 이전에 중국 소식 작년에 헝다 이야기가 계속 나왔겠지만 이번에는 또 전체적인 중국 부동산 위기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중국 중산층의 자산 가운데 70% 정도가 주택에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중국 내 총 4조 7천억 위안 약 932조 원 규모의 주택 건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터진다면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 터질 것 같으면서도 안 터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방심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로 부채가 많은 국가의 금리 인상은 거의 제한적이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금리를 그렇게 많이 못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폴 볼커 있었을 때는 연준은 기준금리를 20%로 막 갑자기 인상을 하고 많은 폭동이 일어났을 정도로 막 아주 심각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부채가 오늘날보다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인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1970년대 정부 부채는 GDP의 약 35%였고 반면에 오늘날은 125%입니다. 그 당시 1970년대 기업 부채는 GDP의 50% 정도였는데 오늘날은 거의 80% 정도이고요. 가계부채 또한 상당히 좀 오른 모습입니다. GDP 275%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총 부채는 오늘날 1970년대보다 2배 이상 높은 포인트가 가장 큰 금리 인상폭을 많이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이전에 이 채널이 생길 때부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했지만은 그때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없었고요. 그래서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을 그렇게 크게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스터디를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아마 이 부분의 저항을 맞고 많이 올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채 구제는 정부 지출의 증가로 상쇄된다 이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부채 감소가 가능하다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느리게 증가할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독일 DG뱅크 계산에 따르면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연간 3% 인플레이션은 부채 비율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독일 기준으로 공공부채 비중은 인플레 3%일 때 2026년 69%에서 58%로 경감시키는 효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5%일 때는 69%에서 53%로 이 부채를 경감시키는 이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단 이 주 정부가 흑자 재정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빠르면 2023년 2분기에 평균 60bp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전에 영상에서도 우리가 좀 스터디를 했다시피 내년 1분기 이후부터 내재 금리가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올려봤자 올해이지 않을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11월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11월 중간선거까지는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중간선거 해버리면은 그 다음 선거까지 딱히 없잖아요. 2024년까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물가에 대해서 딱히 신경을 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표를 얻을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좀 덧붙여 봅니다. 결론입니다. 마이너스 실질금리, 즉 인플레이션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금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또 이 부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싸운다고 해가지고 이자율을 높이지만 그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이자율을 높이면은 또 부작용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서 지금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변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럴듯한 변명거리가 지금 되고 있죠. 또한 유로화의 약세로 인해서 금 가치의 약세가 상당 부분 지금 상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초부터 유로화 기준 금은 매우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한계가 올 것이다. 이전보다 부채가 많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너무 많이 인상을 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폭을 줄이거나 이제는 인하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리스크도 지금 잔존해 있는 상황이고 코인 개별적으로 9월에 기대되는 호재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여기서 200주 이동평균선을 계속 지켜주면서 나중에 이 반등을 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결론적으로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가 없다. 언젠가 자산시장에게는 기회가 돌아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좀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